네, 한국지역개발회 충계학술대회 중에 일환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든 세션 이름은 지방시대 농촌 활성화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저희 세션은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시고 네 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발표자 두 분이서 25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프로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토론에 다 같이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리가 들리네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인철 부연구위원이고요. 인구 감소에 대한 농촌 활성화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인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보니까 이 전체 행사의 가장 큰 주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봤을 텐데 이제 균형발전위원회가 확대 개편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로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균형발전하면 딱 생각나는 숫자가 저는 하나 있습니다. 50%. 전에 나왔던 게 수도권과 우리나라 수도권의 비중이 인구나 GRDP나 일자리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50% 넘어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균형 발전 다시 들어가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살든지가 중요한데요. 이 어디에 살든지에서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충분히 들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89.3%, 우리나라 총 인구 28.8% 차지하는 농촌은 이 어딘가에서 혹시 명확하지 않게 정리됐거나 많이 고려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감사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촌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일 겁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우리나라 농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농촌의 인구는 2020년에 975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는데요. 2050년, 30년 뒤가 되면 845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은 시군이 지금은 23개소입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이게 70개소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면 뭐가 문제일까? 인구가 소멸이 될까? 반드시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그 지역의 생산, 소비,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 활동 자리라는 그 공간의 활동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의 저하라고 부르는데요. 부터 시작하면 그 공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런 부정적 피드백 공간 하에서 그 지역의 소멸에 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농촌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는 보통 생각하기에 농촌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10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총 인구 324만 명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 증가량의 40.5%가 농촌에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50만 명이 달하는 비농기촌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농촌 소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증가했는데 일부 지역에만 증가하고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총 1,404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140개를 초래받습니다. 10%입니다. 이 140개
읍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년 동안에 48.7%에서 48.2%가 증가했습니다. 대충 보면 가장 많은 10군데, 140군데 전체 농촌인구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140개는 1.8%, 1.6%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읍면의 인구가 증가했느냐를 볼까요? 대충 읍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면은 조금 증가했고요. 대도시 근교 일반 목적으로 나누면 대도시 근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읍지역, 기존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점점 감소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인구 감소한다면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읍면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 라고 조사해 봤습니다. 2020년에는 168개소였는데요. 20년 만에 354개까지 200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3,000명이 되지 않는다. 2,000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인허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이 많은 농촌 시군에서 없어져 가는데요. 과연 인구가 몇 명일 때 그 서비스가 없어집니까? 그 시군에서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보니까 인구 3,000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의원이나 약국 같은 일상적 의료 서비스 체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구 3,000명이 되지 않으면 약국과 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아요. 2,000명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이미용실 같은 일상적 음식점에 관련된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인구 2,000명이 되지 않은 곳에 354개소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런 곳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설이 없는 명수를 좀 다 조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세탁소 같은 경우 10년 만에요. 13.7%에서 세탁소 없었습니다. 그래서 22.4%가 증가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18.1%에서 23.5%까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면에서는 4분의 1, 4개 중에 한 군데 면에서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을 하려면 다른 면을 이동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활 서비스,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종주 만족도는 점점 그 격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있는 공간이나 깨끗하게 살기 좋고 우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미래력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안의 문제였는데요. 이 농촌 바깥에서 농촌을 바라볼 때는 제가 해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우리 농촌을 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해보죠. 아주 유용한 그림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여기도 서울 말고 나머지 지방이라고 생각하죠. 특징은 있습니다. 양양의 터키, 순천의 닭갈비, 대전의 빵집입니다. 풍심당이죠. 여수의 밤바다, 노래 때문에 나는 겁니다. 밤바다, 제주도의 강교. 이런 몇 군데 특징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지방이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농촌이라는 것은 각각의 자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곳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서울 말고 다 지방으로, 다 시골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서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갈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농촌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말고 대도시 말고는 전부 균일하게 특정되지 않는 우리 인식적으로 그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공간으로 점점 농촌이 인식될 거라는 거죠. 농촌 소멸을 이야기했습니다. 농촌 소멸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소멸되는 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감소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활 서비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곳의 가치들이 우리가 농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인식에서마저 농촌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때 비로소 농촌은 소멸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 증가시켜야 되죠. 근데 인구 증가라는 게 과연 이 거대한 트렌드 하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를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적응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을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인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인구라는 개념인데요. 생활 인구, 관계 인구, 또는 교류 인구, 여러 가지 이름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살지 않아도 돼요. 잠시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불러들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정책 인구라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생활 속에 훨씬 지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기능들을 어떻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기능을 진행시키고요. 지역 특화 발전. 각각의 지역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전에 보면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우리나라, 하지만 참 넓은 우리나라라는 이때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녀보면 곳곳에 아주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정말 가치들이 있다는 그 광고 멘트였습니다. 지금 희미해지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그 특징들을 발굴시켜서 대중의 특화 발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나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뀌어야 할 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정책의 공간 단위인데요.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정책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지는 대도시와 중도시 이런 큰 공간 단위였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 또는 농촌의 생활권 단위까지 낮춰서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을 중심으로 공간 단위를 좀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지향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은 인구 증가시키자, 일자리 증가시키자 이게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좀 더 여러 가지 정책 지향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그 지역의 가정의 특징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아실현,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 지향점을 좀 더 다양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주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어서 지자체 내려보는 식이었죠. 그걸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 기업들, 여러 현장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들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지고 이게 정책으로까지 반영됩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 상향시킨다는 말을 하고요. 활동 주체 다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 주도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주체들을 보여서 자기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사업화 되는 거죠. 이래야지 지역 특화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정책 대상이 지금 우리는 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가 주요 메인이었는데 좀 더 다양한 인구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인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류 인구는 활동 인구 이런 또 다양한 정책 대상으로 가지고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 발전, 지방 시대를 위해서 정책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새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진 국정 과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 관련된 것은 21번과 22번에 3번이 있습니다. 21번은 지역주도예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내서 특별히 만들죠. 지역주도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고요.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소설 고향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자. 지역 특화 발전, 지역 특성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균형 발전 정책을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들이 13번에 보시면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 다시 수렴입니다. 농촌 활성화 정책은 새로 만들어질 기존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3월이죠. 작년부터 쭉 해서 올해 3월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농촌 각 지자체가 농촌 자기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진행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농촌 공간 지구 조합의 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지금에서 내년 4월에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자체가 자기들의 발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자체의 정보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주민협정의 내용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마련됩니다. 만들어서 지자체가 자기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사업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농식품 사업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다른 복지 많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주거 기능이라든지 행안부의 농촌 소멸 기능이라든지 혹은 복지부의 사회적 복지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활성화, 농촌의 발전이라는 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보시면 새로운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역 활력 타운이라는 정책입니다. 7개 부처가 공통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한 섹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부처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모아서 공모를 했고 어떤 각각의 부처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섹터가 있었습니다. 유토피아 사업이라고요. 균형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건 국토부와 농식품부 균형위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다부처의 사업들을 하나에 모아서 할 수 있는 프레임, 이런 다본부처 사업 프레임이 정말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처까지는 아니고 농식품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달라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 지원하는 사업 협약 체계가 있습니다. 균형에는 이런 비슷한 협약 체계가 있어요.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부처의 사업들을 모아서 어떤 기획하에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발전 체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처 사업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촌 마을 인프라를 펼쳐야죠. 우리나라 농촌 마을 인프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만들어진 인프라가 그냥 기본일 것 같아요. 점점점 개선되고 있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되게 밝았죠. 도로 하나만을 보더라도 좋아가지고 교육이 안 되고요. 주차장이 없고요. 너무 꼬불꼬불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사시고 이런 농촌 마을 인프라를 촉진해야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본부적 사업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이 인프라는 집만 주거 환경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면 기능에 관련된 인프라도 있습니다. 일자리나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인프라도 있죠.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열린 농산업의 1위라는 보고서를 했는데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었을 경우 2030년까지 농산업의 시장 범위는 5천억 불이라는 5천억 불입니다. 5천억 달러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산업은 지금 현재 생산량도 많은 그 이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농식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생각하는 농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농촌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을 추진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의 역량이죠. 이 사업을 준다고 해서 이 청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농촌의 내재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농촌에 보시면 고령화 기회라든지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많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농촌의 역량을 키워야죠. 자신의 역량만으로 안 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자원들, 도시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농촌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농 파트너십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OECD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회의 참석해서 들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선진국의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도시 살 데가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거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3의 장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도시에 산 사람들이 자기의 장소인 황토와 집과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과 이런 활동들이 농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점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근무 환경, 오피스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러려면 거기에 매우 빠른 5G 네트워크 만드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농식품 사업은 아닙니다. 가기부 사업.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농식품부와 가기부가 합쳐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처음 만든 통합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부족한 역량,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농촌 파트너십을 통해서 농촌의 부족한 역량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전투인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기인구, 생활인구니 교조인구 이런 인구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부적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청년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 농민 간의 여러 가지 전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농촌 활성화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인구 관광에 대한 농촌 활성화 제약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철 박사가 시간을 5분이나 절약을 해줬기 때문에 네. 배현 대표님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을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하시겠어요? 배가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에서 온 청년이 그리는 운동조합의 대표 백아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책자랑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연락 주실 때 지방시대 농촌 활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저와 저희 협동조합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 시골 살아보니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PPT 준비해봤고요. 일단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시골 언니 배가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과 달두기 학교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내 고향을 찾았다라고 해서 제가 상주라는 곳을 고향으로 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2년 정도 공무원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마음과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도시인들이 그런 직장 일의 병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지 않았던 저희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평생 앞으로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설명회 갔었고 거기서 저희는 이제 멘토님을 사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부님을 만나게 됐고 상주라는 곳에 대한 설명과 시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폐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상주라는 곳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폐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폐교에 가보니까 진짜 그냥 공포 영화에 나오는 폐교였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17년 7월에 무작정 짐을 싸서 상주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생활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던 저랑 같이 하던 친구들 3명 있었는데 그 3명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말아먹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니까 이제 저희 사부님께서 너희가 도시에서처럼 각자 도생하듯이 일을 하지 말고 시골에 맞게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주셨고 같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이제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2018년에 설립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상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언니로서의 배경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은 농사도 짓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리고 폐교의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폐교 공간 안에 마을 카페나 작은 도서관 그리고 공유부엌, 생태 텃밭 정원, 곤충 체험관, 목공방 막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안에서는 상주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운영시민연대나 여성논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학창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부로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농사,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고 쌀이나 고추, 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또 마을 주민이자 소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음악회나 뭐 마을 영화 상영회, 그다음에 동호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봤고 저기 첫 번째 사진은 제 마을 회관에 할머니들 모셔놓고 매니큐어를 발라드렸던 사진인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시다가 다 바르고 나니까 손이 펼쳐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진이랑 이제 마을 회관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화투 치는 거 보던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친환경 쌀농사 지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를 되게 예뻐했던 할머니와 풍물 수업을 들었던 사진이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어린이 학창단 활동도 하고 마을 방송도 했던 사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의 공간 달두기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내고 있는 폐교를 저희는 달두기 학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달두기 학교의 공간은 상주시 2학년에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폐교이고요. 왜 달두기 학교로 이름을 붙였냐면 저희는 저희 마을을 달두기 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마을 안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붕어랑 미불새우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이렇게 잡아서 너무 많아서 말려서 먹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풍경으로 되돌리자라고 해서 1980 프로젝트를 마을에서 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저수지가 깨끗해지면 지금도 달이 비치지만 더 맑게 하늘의 달이 저수지에 비치겠다 해서 달이 두 개가 뜨는 마을이다. 그래서 달두개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걸 따서 저희 학교 공간도 달두개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달두개 학교는 저희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벌면 저기에서 이제 막 공간을 만들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공유부엌, 공예공방, 뭐 곤충 체험실, 수련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지낼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간사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이안파, 시설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간들의 사진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달두기 학교의 입구예요. 입구에 이제 팻말 달두기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적혀 있는 팻말이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작은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마을 회의, 교육도 하고 동아리 활동, 뭐 성악이나 통기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실은 공유 부엌이고 이곳에서 밥도 해먹고 요리 수업도 하는 공간이고 저희가 여기 있는 가구들을 의자 빼고는 다 직접 만들었어요. 목공 수업을 저희도 들어서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생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카페고 카페에서 뭐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목공 수업 받을 수 있는 목공방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하우스 그다음에 저희 운동장에 있는 트리하우스 그다음에 저희 뭐 태극권이나 요가 뭐 명상할 수 있는 수련실이고 동아리 활동으로 여기서 태극권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곤충 체험 전시관입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고 시골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용접이라든지 목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친환경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제 논에서 핏 뽑았던 사진이 있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여기서 학교 운동장에서 소풍을 했던 사진이고 여기 마을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친환경 농사를 지었던 사진입니다. 여긴 저희가 판매했던 농산물도 사진인데요.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고추 만든 고춧가루, 그리고 쌀, 기름이고 또 이 사진도 특별하게 저희 마을의 할머니들이랑 손뜨개 수업을 하고 나서 할머니들 손뜨개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랑 귀도리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진이에요. 네, 다음으로 내 고향을 찾았다. 제가 이곳을, 이 상주를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왔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마을에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도 많으신데도 계속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농사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일들을 농촌에서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좋았고 또 저의 작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는데 겨우 스마트폰으로 사진 하나 찍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거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집에 뭐 고장난 거 도와드린다던가 다양한 활동들 조그마한 일인데도 되게 큰 재능이 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또 그런 행복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 받은 것처럼 이제 도시에 있는 다른 이제 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플랫폼 역할을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결과물이야 하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서 그런 기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세대 간 격차 없는 친구를 만드는 거. 도시에 있을 때는 제가 주로 얘기를 나누고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대화가 안 통할 줄 알았는데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까 되게 지혜로우시고 삶의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도시랑은 다르게 뭔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사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제가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바로 앞에 자연이 있다 보니까 바로 힐링이 되고 자연이랑 함께 뭔가 자유롭고 여유로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언제까지 상주에 있을 거니? 언제 집에 갈 거니? 물으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전 상주에 계속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주가 내 고향이라고 느끼게 된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좀 지속 가능하게 살고 싶어요. 좀 친환경적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먹거리로도 다양하게 공동체적인 면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또 시골의 비밀원적으로 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플랫폼이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자체적으로는 팜메이트라든지 시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별의별 이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생하는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옛날처럼 뭔가 두레라든지 뭔가 공동체적인 문화가 많이 시골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고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공생하는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과 부캐로운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은 꼭 하나의 직업만으로 먹고 살지 않고 취미도 뭔가 한정적이지 않고 되게 다양하고 일거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다양함을 제가 가질수록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부캐로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였고요. 저는 그 작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작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상주시청에서 상주 신청사 때문에 되게 많은 이 목소리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신청사를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반대나 찬반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신청사를 만드는데 총 1,500억 원의 예산이 든대요. 근데 상주시 예산은 약 1조 1,000억이고 상주시 인구는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더 많이 인구가 줄어들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1,5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만드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주한테 필요한 건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히 제가 말해본다면 매년 1,000명의 귀농 청년들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차를 월 100만 원 5년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시골에 와서 살면서 삼선재단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1년에서 2년 정도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멘토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착할 때 그 50만 원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1,500억을 들여서 지금 당장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오히려 월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해주면 이때 드는 필요한 예산이 매년 120억 원이고 5년 후에는 5천 명의 청년이 들어올 테고 그 누적 금액은 6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600억 원이면 신청서 1,500억 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 지금 9만 7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주에서 10만 명으로 떨어졌을 때 상주시청에서 상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에서 5천 명의 청년들이 오는 건데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 제안을 조금 드렸고 그리고 저희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폐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청에서 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에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폐교를 임대 기간이 저희 5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동안 계속 저희가 돈을 버는 쪽 거기에 돈을 들여서 아무래도 다양한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으니까 비용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5년 후에 내년이면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내가 이 폐교를 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감을 가지고 폐교를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걸까? 이곳에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고 농촌에 내려와서 폐교를 임대해서 살 때 5년의 임대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 임대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투자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희한테 1년에 500만 원이란 임대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임대료에 대한 인하에 대한 생각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용도가 저희가 농림 지역이라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농산물에 대한 뭐 식품에 대해서 뭔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작은 제안을 여기서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험을 이기는 그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앉아서 하나요? 아니면 바꿔야 되나요? 주최측에서 별다른 그 지침을 안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나요?
자리를 바꾸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실 적 없죠? 그리고 무대를 한번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 박사님 간단히 고개를 흔들었지만 또 그래도 한번 운동할 겸 무대를 좀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서로 얼굴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율적으로 우리 배가람 대표님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여기 명찰 여기 앞에 있는데. 네, 먼저 우리 지정토론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장으로 계시는 노승복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경험이 워낙 많으시고 청양이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배가름 대표님하고 많이 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대학교에 박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가까운 곳이지만 요새 연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우리 경북연구원의 최종현 박사님 오셨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북연구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아직 위치는 똑같을 때는 개명대 공상관 건물에 있는데요. 아마 올해 아니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안동으로 이렇게 대구 연구원도 지금 이미 설립이 되고 네, 대구 연구원도 좀 설립되어서 있는데 도농이 분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는 도농통합 단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도농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토론을 그 가나다 순으로 제가 지금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별도로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토론 우리 노승복 센터장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최종현 박사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박유진 교수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주희 박사님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중석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8분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청양이 어디인지 혹시 잘 모르시죠? 청양 얘기하면은 충북인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청양은 충청남도에 있는 청양 고추 할 때 그 청양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칠갑산이다. 다 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한철 박사님 하면서 어쨌든 이때까지 몇십 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주민주도 상향식 우측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예전처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서 상향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몇십 년간 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문제를 계속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치면서 현황을 계속해서 잡는 게 그거죠. 인구 감소되는 정략적인 또는 고령화되는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마을에서 정말 어려운 거는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간과되는 게 쉬워요. 간과되고 있어요. 다른 무슨 얘기냐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왜? 행정에서 하면 되지. 지금 몇십 년간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있어요.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자치력이지. 내 공간을 내 스스로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주민 자치 역량을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책임은 행정이 지고 왜냐 공공적인 거니까. 나는 사적인 것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공공적인 거에 신경을 써야 돼.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노총마을이 그렇거든요. 사실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만 잘 생긴다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쌀 한 고기가 200원이 안 돼요. 지금 노총마을에서 그 일거 두 공기 시켜서 한 공기를 안 먹고 버리라고. 쌀 농사 져가지고 내가 생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게 이제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한개 갖고 못 살기 힘드니까.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공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이걸로 유천업 또는 강소농이라는 이름하에 농민이 다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정량적인 문제보다는 진짜 사회적인 문제들, 생산들이 잘 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그런 기초와 기반을 튼튼히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건 제도가 들어가건 또는 인프라가 들어가건 해야지만 그 운영 주체들이 똑바로 서서 잘 할 텐데 지금은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농촌마을에 지금 몇십 년간 도시로 막 나가고 또 제도가 과학이 발전하고 공업화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협업하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공동체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돌봄을 조직하고 뭘 하고 한다는데 공동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협업하는 것도 잃어버렸고요. 협업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개인주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한테 함께 하는 것들이 재미있고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동질감, 소속감 그러면서 내 공간에 대한 애양심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게 되는 의지가 생기고 하는 건데 실제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렵다. 주민수로 상향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더 잡는 그런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세련된 그런 방법론들이 나와가지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업이 큰 사업이 들어와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죠. 행복하고 이건 뭐가 행정 우리가 그동안 노총개발로 많은 사업들 했어요. 뭐 신활력 노총 협약제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행정의 각 관계된 실무가들이 모여가지고 일목하고 하면서 행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해라. 한 주제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돌봄도 들어오고 뭐 교육도 들어오고 국토부의 도시재생도 들어오고 말만들기도 들어오고 사회적 경제도 들어오고 같이 논의하면서 해라. 실제 지자체에 잘 될까요? 지자체에서 그 방식이 돌아가는 건 사업에 선정하기 위해 예비계획서를 쓸 때만 돌아가요. 사업에 선정되자마자 이제 플래카드 붙이죠. 우리 몇백억 434억 선정 목표제박 선정 그리고 그거 한 사람들 인센티브 줘가지고 공무원들 뭐 승진 빠르게 하고 모든 해외여행도 한번 시켜주고 이제 군수님 지적으로 딱 백서에다가 딱 올리고 그 이후에는 행정협의체를 하지 않습니다. 착공되지 않아요. 사업에 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착공되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주민이
푸시를 가야 돼요. 그게 주민이 힘이 없어요. 한 명 한 명으로는 민원인이고 가서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악성 민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부, 주민 사이에 협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잘 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융복하고 부처 간 협업해도 지자체 내에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줄 거냐, 지속 가능한. 또 백원 대표님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란 게 앞으로 이 비비를 언덕이 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중간적인 요즘 역할을 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협치를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간전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지속 가능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시설을 남기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게 농촌마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 조직을 중시하면서 그거에 밑바탕을 두고 그 기본과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이후에 그 전제 조건 위에 사업이 들어가야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거 하도 없는 삶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봤자는 결국 깨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이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 못하셨나요? 청양에서 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가름 대표님이 정책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시골 청년이 경험으로 해보는 이야기는 이럴 수도 있지만 실은 생각해볼 만한 교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서 우리 최박사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연구 최정훈입니다. 두 발제자분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농촌 개발 정책의 큰 방향성과 큰 그림과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주 이하는 저희 할머니 집에 있던 저희 집사 고향입니다. 그래서 좀 이하에 이렇게 좀 주체가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북에 있다 보니 이제 경북의 좀 평형이나 슬로가는 능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28기 경북의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학회의 목적이 이제 지방 시대고 지금 제 뜻으로 지방 시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28기에 들어서 경북에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주도하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금 저희 이철호 도지사님이 그 지자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신데 그 회의 자리에서 지방시대 8대 이니셔티브 정책과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우는 게 국가 주도의 정책 설계에서 지방 주도의 설계로 바꾸자. 또 단위 사업의 분절된 정책에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자. 생태계 구축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긴 하는데 앞쪽에서 또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어떤 통합적인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8대 이니셔티브 중에는 이제 교육, 정주, 교통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농업 농촌 분야는 그 농업 농촌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환 얘기를 이철호 지사님이 뭐 농업 농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대전환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농업은 첨단 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 이게 이제 농업 농촌 경북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경북의 농업 농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입니다. 그중에 이제 농업 농촌 대전환과 관련해서 경북의 간판 사업이 그 디지털 혁신 농업 사업이라고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3개소를 진행 중인데 이 정책에서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건 있지만 하나
좀 유심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농촌개발 정책 같은 거, 농촌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통합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중에 농업 부문, 그러니까 산업 부문을 이제 농촌개발에 같이 연계해서 가는 쪽은 아직 나갈 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뒤떨어진 농업 사업은 그 경북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농업과 농촌개발 정책을 한 지역 공간에 동시에 하려는 어떤 시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좀 하는 면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인 흐름은 경북의 농정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좀 듣고 느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농촌 개발의 정책과 관련한 측면에서 좀 저도 뭐 고민이고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농촌 삶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지금 현재는 뭐 오래전부터 그 시계로 가고 있죠. 마을, 그러면 시군청 소재지, 인근 대도시 이런 큰 공간 단위에서 이제 각 공간 단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라는 체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읍면 단위, 또 마을 단위 그 체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것 자체를 바꾸는 어떤 획기적인 시도, 그러니까 뭐 마을 단위에서 공급이 더 이상 부족하다면 그 읍면 단위로 더 넓혀서 어떻게 가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시군 단위에서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말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시군이 적합한 법인가? 두세 개 시군 묶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지방소멸, 시군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인근에 몇 개 시군을 묶어버리면 지방이 소멸할까? 그런 행정 공간 단위가 되어도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과 행정구역으로서의 시군 이걸 동일시하지 말고 또 새로운 어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스스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농촌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약간은 서울만큼은 안 되겠지만 제2의 서울, 어떤 제2의 도시로 농촌을 만들자는 어떤 정책 흐름이 있고 반면에 이제 배가름 대표님과 같이 이제 새로운 농촌 삶의 모습, 지금 배가름 대표님도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좀 더 확산하고 이제 촉진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두 가지 정책들 이것이 서로 같이 진행되고 하면서 어떻게 체계가 좀 안 잡혀 있는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일종의 뭐 미시거시 연결이라고 할까요? 거래 정책에서의 영역과 좀 이제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것들을 좀 빼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거를 뭐 미시거시 연결하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미시적인 정책에서 노동촌다운 삶,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데 좀 거시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에서는 뭐 서비스, 경제활동, 뭐 일자리 이런 쪽으로 좀 지향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제 지방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 농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앞서 나왔지만 이제 농촌 협약이나 이런 새로운 정책 수단 정책을 하는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지방과 중앙의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지역의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권한을 확 못 주고 이제 지방에서는 왜 권한을 안 주냐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농촌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좀 안타깝고 고민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아까도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이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언제 어떻게 이 농nghiệp 활동과 지금 너무 전폭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부담이 클 것 같고 속도 조절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의 영향을
좀 어떻게 키워갈 건가의 문제는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체 문제들과 좀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백원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그 과제에 대해서 듣고 좀 생각을 한 게 그런 결국 이제 그 농업 농촌에 온 청년들에 대한 어떤 월급 지원, 이제 경상비 지원인데 사실 그 정책적으로 이제 경상비로 원급을 돈을 그냥 준다는 게 앞서 뭐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 뭐 이런 논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이제 그 청년이 어떤 기업, 농기업이나 이런 들어간 취직을 하면 이제 거기에 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특히 경북 자체에서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해서 창업자원 지원에 더해서 매달 일정의 월급 형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런 월급식의 그런 돈들을 뭐 2년, 3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이 끝나고 난 후에 지역에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도시적 시골 파견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가지 않고 월급을 받은 만큼 그래도 지역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월급 지원이란 그러니까 농촌 삶을 경험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안전된 그걸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폐교 관련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현장 농촌 다녀보고 폐교를 가지고 이런 그런 새로운 이걸 하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고 좀 고민들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인재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교육 그 산하의 교육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여기 뭐 시간 같은 거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풀어줄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있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그런 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종 중국의 그 특히 8대 이니셔티브 이철우 지사님 이야기하시면 저도 농업 농촌 대전환 관련해서 들어봤는데 그 상당히 이제 경험도 좀 축적돼 있고 이러셔서 그 설득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육사촌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약간 강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육사촌 이야기는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통일적으로는 그래서 크게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다는데 내부적으로 비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예, 다음은 우리 박유진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많이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고 또 이론적으로 또 정책의 가장 상위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의 주제 발표와 현장에서 열심히 또 청년 활동가를 떼고 계시는 배관 선생님 발표를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느낀 바가 많고 배운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먼저 토론해 주셨던 좀 전문가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딥한 얘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좀 도시에서 그래도 좀 나름 이제 아주 어린 20대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 제가 좀 많이 제 개인적 연구와 관련은 크게 없지만 평소에 좀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조금 토론 자리니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20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국가 차원의 도시 국토계획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농촌에 대해서 좀 연대감이 많이 없고 농촌에서 지냈던 학생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고 이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위기들이 현재 있지만 예를 들면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농촌과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제 예상과는 되게 다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방 소멸이 왜 나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이게 좀 충격적으로 처음에 다가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지방에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폐교가 점점 많이 생기고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까운 데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3, 40분씩 혹은 뭐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굳이 살아야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저기 시골까지 가가지고 살아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냐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잣대들을 많이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이 20대들이 10년, 20년 후가 흐르면 30대, 40대가 되고 진짜 이제 지방소년의 이제 그 여파를 많이 느끼게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만의 이제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지방소멸이 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이제 그쪽 이제 경제적인 합리성을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비행을 해줘야 될까 이게 사실 많이 고민됐던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농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how라는 질문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농촌 활성화를 할 것인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도 20대 젊은 친구들이나 도시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에 있어서는 why라는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되고 왜 농촌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그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말 농촌을 소멸하면은 이런 커다란 재앙이 닥치는구나 그런 이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면 저도 앞으로 연구해보고 싶고요. 그런 이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농촌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가장 큰 축이 일단 인구를 최소한 그 마을이 마을 공동체로서 이제 집행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인구 최소 정도의 인구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 이제 60대, 70대 계신 분들이 어딘가 본인들이 살아온 곳 이외의 곳으로 이제 이주하길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청년 세대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청년 세대를 이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가름 대표님처럼 청년 세대가 이주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뭐 물론 답은 없지만은 앞으로 농촌 활성화 정책에서 그럼 우리가 경제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정책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는 이 그 많은 과제들을 보면서 이게 그 농촌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경제 정책인가 우리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제 정책인가 아니면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 그 앞으로 계속 살게 계실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공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복지 정책인가 이게 조금 불분명하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혹자들은 앞으로 농촌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게 가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세금을 붓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정책이 되는 거고요. 아니 5자리나 산단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정책적으로 이주시켜서 농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복지 정책이 아니면 뭔가 탑다운으로 그들을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수혜를 드리는 정책이 아니면 경제 정책이어야 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이 얼마나 담보된 정책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제 청년들도 지방 소멸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 정책들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닌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설득이 되어 이주하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정말 나중에 농촌이 활성화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기 관리 정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촌의 인구 감소 굉장히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되어 오고 얘기되어 왔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들이 급격히 축소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학교들의 어떤 그 자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멀리 다녀야 되고 뭐 학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제대로 된 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 생각하고 뭐 비단 이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응급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라던가 교통 서비스라던가 근린 그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인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인구가 예를 들면 2,00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는 그 위에 뭐 1,000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할 것인지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적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인구가 계속 툭툭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남은 인구들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도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도 얼마 전에 TV에서 그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논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지방소멸을 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삶에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하자면 논리적 각성, 이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위 이정선 의원님도 와 계시니까 나중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정토론 성주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입니다. 발표 토론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철 박사님 발표는 이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해왔던 것 같지만 배드름 대표님 그동안 오랫동안 그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유명한 한철 박사님 혼자 유명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안 질문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시대라는 키워드와 농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시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의 방향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또 가지고 있던 권한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지자체 이양하는 그런데 논의가 좀 집중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나 그 공공부문이나 일을 하고 이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중앙과 지방 간에 이렇게 뭐 나누기 이런 데도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만은 부족하고 사실은 이제 지역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여러 주체 그런 것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앙 지자체 간에도 뭐 중앙정부나 수도냐 시군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수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관점을 좀 지내야 되고 다수준 거버넌스에는 그러니까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라든지 뭐 민간 다 포함되는 그런 쪽으로 지방시대 논의가 좀 풍부해질 필요가 있고요. 농촌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를 하면서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관점들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이제 수도권, 방역 이런 이 단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라든지 활력자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좀 쉽게 해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창업, 농업과 연관된 농식품 이런 그런 업종 그런 부분의 창업 활동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증가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돌출적인 현상이 아니라 OECD 국가들도 농촌의 저밀도 경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금융위기나 이런 시기에 농촌 지역에서 성장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농촌 지역에서 활력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식도 듭니다. 사실은 아까 박효진 교수님께서 젊은 학생들이 지방소멸이 뭐 나쁜 거냐, 농촌에 뭘 자꾸 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젊은 층뿐만 아니라 농업계 내에도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이 뭐 경쟁력이 강화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업계 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농업만으로 농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농업 이외에도 또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건 우리 대가름 대표님께서도 현장에서 바로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시대와 농촌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농촌 농촌 공동화 이런 문제인데 또 그런 문제만 너무 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뭐 노인들만 남고 고령화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구성원도 생기고 있고 중앙기층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도 계시고 또 부모집 옮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농촌과 같이 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좀 다변화되는 지역사회 구성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무대 이건 농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농촌 공동체는 이제 마을 단위고 그때 마을 단위 노인들만 남아 있고 뭐 일할 사람 없다고 얘기해서 막상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전통적인 농경 공동체의 전통 갖고 있던 농촌 마을에 쉽게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고 그럼 마을이 아닌 읍면 단위로 가면 읍면은 또 그 마을 이장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가 여기서 활동할 그런 공간이 별로 없다. 그런 대부분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농촌 공동체 자체에 좀 미세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활동식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방시대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촌 인구 소멸 이런 데 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자체들에서 뭐 파업도 하고 계획도 만들고 그러는데 최근에 농촌 협약을 위해 가지고 농촌 인간 전략 계획, 뭐 생활정책 이런 것 수립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 문제 진단을 하면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앞으로 20년 내에 대부분 면에서 그냥 인구가 30-40% 줄어든다고 다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사업 같은 것들을 내놓은 거 보면 그냥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고 그냥 중심지에다 뭐 시설 하나 짓겠다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또 질문을 해보면 지방소멸 기준으로 따로 뭐 하는 거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한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 단서를 사실은 아까 도승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지원 역할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이런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는 당연히 당위적인 얘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의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은
그 자체로 진행됐지만 그런 병행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걸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이 좀 촉진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민해 볼 정책화를 위한 제안들을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안 말씀드리려고 뭔가 대가로 대통령이 생생한 정책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상의 생생한 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데서 조금씩 그 성과를 축적해 놓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어가지 못한 게 문제였죠. 예를 들어서 스마일러 플러스 같은 것도 그동안 정부에서 하면서 사업도 만들고 지역 활동 이런 것도 조금씩 만들어놨는데 지금으로서는 성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더라도 이게 앞으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쨌든 어떤 형태로 좀 발굴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는 그런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그런 활동들을 조금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 박판이 끝날 무렵에 공산업군 유토피아 수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사업들을 기획을 하긴 했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해보고 그런 활동을 할 만한 지책을 요청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사이트를 어떻게 바꾸든가 그런 사업들을 만들도록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다음에 또 대가람 대표님도 활동하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활동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시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뭐 해교 활용이 어려운 제약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설들이 해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시설을 만드는 목적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보통 카페 하나도 하고 전면적으로 제대로 나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도 좀 그런 제안들을 쓰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구체 흡약 방식의 사업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정부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공적 관계인구 증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걸 농촌 지자체에만 해서는 안 되고 도시하고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방역 단위에서 뭐 주변 지역과 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지역과 공산품 지자체 간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 사업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말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정책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발표자 두 분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 듣기로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발표자나 토론자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좀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잠깐 움직여서 오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마이크 없이 크게 소리로 할까요? 네. 특별위원회에서 저는 임정우라고 합니다. 일단 그게 지방시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조원 교대 연구원에 이렇게 하나 세션을 만드셔서 추진하기에 마침 이렇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참석해서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주제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민영 박사님께서 아까 앞전에 말씀을 해주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좀 어떻게 농촌의 효과적으로 좀 지방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좀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분과 차원에서 현재 좀 주제를 막 다루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아까 한희철 박사님께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연구해두고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떻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탁회니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지방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일자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배가름 대표님이 아까 사부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합도 설립하셔서 지금 아까 조합원이 11명 그렇게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조합원분들이 또 대부분 공연배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있는 게 지역에서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이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작은 제안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출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한 해 약 50조 원 관련해서 이렇게 대폭적인 막 이렇게 예산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계 출산율이 0.8%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언을 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도 정책에 이렇게 못 담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환기가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의견이나 질의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생각하시겠어요? 저랑 얘기 많이 주셔서. 사실은 출국 분청에 수단이식 하자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인사노천 개발 사업 그리고 제가 살수 있는 것도 시골이고 혹시나 또 대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골에 과장으로도 있다가 또 현장으로도 있어서 그때 그 업무를 본 경험이 우리한테는 공무원이 내부적인 행정적인 일만 하다가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하고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행정이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발전하신 분들 열심히 활성화할 때 각각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저희가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 그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이들 대기 사업이라든지 중심지 발전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 사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저희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칠곡군에 농촌마을이 한 150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업무를 보면서 나는 이 동네에서 이 돈을 받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 돈을 꼭 따게 해드리고 싶다. 그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아까 시설을
하고 이게 분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분들도 처음 운영해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시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인간답게 삶이 무엇인지, 내 이웃이 무엇인지,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장이 되면 이걸 지자체의 어떤 정책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다른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런 분들은 우리가 무등포 키워주고 알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방에서 해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들을 계속 육성해줘야 하는 그런 걸 이제 저희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그 청년들이 이제 자꾸 유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이 꼭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에 한두 분만 진짜 이 사업에 미치는 분들은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행복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발굴이 되고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행복한 마을로 농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너무 훌륭한 공무원이시네요. 네. 출국 때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를 짧게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가루 대표님은 뭐 질문도 좀 추가적으로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후보자분들이 하신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아까 못한 말씀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잘 들었고 또 많이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에서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만나보면 문제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결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결점이 나랑 마음이 맞아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이었어요.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는 것도, 돈벌이가 있는 것도,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그것마저도 그냥 그거를 터놓고 얘기하고 하소연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사부님을 잘 만나서 서울에서 원래 서울에서 사시다가 귀농 하시는 10년 정도 되셨고, 네, 눈으로 귀농 하시는 10년 되셨고,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마을 분들이랑 알게 되면서 마을 분들이 신임을 얻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장님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청년들 축하본을 통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그러다가 내국동마을이 만들어진 청년들이니까 자기 솔선수범으로 매번 지금 제가 7년 정도 있었으니까 7년 내내 뭔가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사실 필요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꼭 개인이어야 할까?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맡겨줄 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 뭐가 이렇게 시나 뭐 어떤 데서 뭔가 지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내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저도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뭐 청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 중간이면 조직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지역의 활동가라든지 청년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원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박민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청년들 20대 MZ 세대 청년들이 지방소멸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을 했다고 들어서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구조 자체가 뭔가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뭔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이렇게 항상 찌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지방의 뭔가 소외된 것에 아니면 소수의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도 없었고 교육도 그런 교육은 사실 아니잖아요. 주입식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MZ세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른들 그리고 지역 분들 아니면 공무원분들 누구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철 박사가 네, 감사합니다. 참 생각지 못했던 지점들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지방시대잖아요. 지방시대에 하는 게 두 가지죠. 공권하고 균형을 얘기합니다. 공권은 권한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어느 단위까지 얼마나 부처가 되냐를 문제로 하지. 그 권한을 시공에 나눠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장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결국 아까 정책 단위 말씀하셨어요. 마을인지 아니면 시군인지 여러 가지 합쳐진 그 단위인지 정책의 단위에 따라서 권한이 다 가까이 단위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가까이 단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미래에 대한 기준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이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큰다.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라는 게 종류와 그런 행위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을에서 아니면 그 농촌 주민들의 생활권 단위에서 시군 단위 아니면 학년 시군 단위에서 각각의 단위에서 어떤 모습을 위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위해서는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는데요. 그걸 한번 그 관점에서 하다 보면 또 말씀드리면 좀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균형을 이야기해 보면 모든 지자체는 제2의 서울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지금 특허 발전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발전을 하라고 많은 사업 단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려운 것들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소량 사업에 한번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강이 효과가된 건강 보시잖아요. 근데 소량 사업을 가져와 보시면 다른 어느 시군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화센터 짓고 가지고 짓고 프로그램에 놓으면 됩니다. 이 동주부는 동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이라든지 농촌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것 똑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2의 소울이니까 주민들 원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시킬 어떤 디벨롭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의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전체에게 너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역량 말씀하실 때요. 블론돌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새로 마을에 들어와서 불합리한 있으면 이야기 막 하면 이거 붙여달라고 그러면 딱 찍히죠. 민원하는 사람, 새로 민원
사람들이 몇 번 만나면 참 굉장히 어려워해요. 내가 와가지고 싫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마을 기존 조직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파트너십이라는 이야기 거치기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목소리를 받아들여주는 그게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촌사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떨 것인가로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그게 정책 이상적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정책에 받아들여서 그 지역 확산을 하고 연대식하는 구조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막 가시고 문을 열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들을 시간마저 다 끝내주셔서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토론회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일본 출장을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어제 왔거든요. 어젯밤에. 근데 일본 출장 간 이유가 일본의 단계인구 정책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러 갔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재미있는 사례 지역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즈오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자체에 그러니까 기차역 있잖아요. 기차역이 16개 중에 10개가 무인역이에요. 태국에 있는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역은 있어요. 기차는 쓰는데 아무도 뭐 기차를 뭐 이런 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타고 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한 역에 갔더니 하루에 여기에는 기차가 4번 쓴대요. 근데 한 번에 한 20명 정도가 타고 내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역에 어느 그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중간지원조적이 안내로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근데 주민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표정이 너무 밝고 유쾌하세요.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30년 후에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유쾌한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겠지? 라고 하하 웃으시면서 그리고 여기는 황폐화된 폐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소멸의 문제가 왜 국민들한테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그거를 보전하고 그게 나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라는 것이 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나 하늘에서 올려다보고 있을 건데 여긴 다 황무지가 되어 있을 거야. 폐허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게 그 지방시대라는 말은 지금 이제 열렸는데 그게 정말로 지방시대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농촌의 가치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